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첫 대선 TV 토론이 9월 10일 열립니다.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은 ABC 방송이 주최하는 대선 후보 토론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대신 보수 성향의 폭스 방송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토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겁에 질려 토론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입장을 선회해 ABC 방송 주최 토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두 후보의 대선 TV 토론은 11월 대진표가 우여곡절 끝에 최종 확정된 뒤 열리는 첫 토론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급반등하며 경기 침체 우려를 누그러뜨렸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3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23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주보다 17,000명 감소한 수치인데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자 위험 선호 심리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투자 심리가 불안했던 만큼 약간의 호재에도 저가 매수 심리가 강하게 확산했습니다. S&P 500은 이날 강세로 2022년 11월 이후 최고의 하루를 보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날 6.86%나 폭등하며 공포심을 덜어냈습니다. 지난달 31일 7% 급등한 이후 또다시 5% 이상의 강세를 보인 겁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완화하면서 미국 증시가 랠리하자 테슬라 등 전기차도 모두 급등했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침체 우려 완화로 나스닥이 2.87% 급등하는 등 일제히 랠리했는데요. 노동부의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3천 건으로 직전주의 25만 건보다 17,000건 감소했습니다. 이는 또 시장이 예상했던 24만 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드러난 건데 이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완화하며 미국 증시가 일제히 랠리하자 테슬라도 급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도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리비아는 6.78%, 루시드는 8.25%, 니콜라도 6.41% 급등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비교적 빠르게 정상화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8.81% 급등한 59,47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날 56,000달러 선 안팎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이날 단숨에 8% 넘게 뛰어오르면서 지난 3일 무너진 6만 달러 선을 탈환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7만 달러 선을 터치했던 비트코인 가격도 앞서 5만 달러 선 아래까지 폭락했지만 이번 소식에 반등세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강세를 보이며 엔비디아는 6%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직전에 발표된 최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더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자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 누그러뜨린 분위기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네, 간밤 새로운 노동시장 데이터 발표로 이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되면서 이번 주 초 급격한 시장 매도 이후 주식이 반등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3% 상승했고요. 2022년 1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76%, 나스닥 지수는 2.87% 오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월요일에 큰 타격을 입었던 주요 종목들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업체 엔비디아와 또 브로드컴은 모두 6% 이상 상승했고 메타 플랫폼스는 4.2%, 애플은 약 1.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감소하면서 미국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의 악화 우려를 잠시나마 완화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3일로 끝나는 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3천 건으로 전주에 25만 건에서 감소했고 또 경제학자들의 예상치인 24만 건보다 낮았습니다. 한편 7월 27일로 끝나는 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23년 8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7만 5천 건으로 전주보다 6천 건 증가하면서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약 일주일 전 발표됐던 7월 취업보고서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노동시장 상태에 대한 새로운 지표입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미국 경제가 2020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월간 일자리 증가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거의 3년 만에 최고치인 4.3%로 상승했었습니다. 7월의 취업보고서는 주식시장을 급락하게 만들었었고요. 투자자들은 연준이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 올해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인하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7월 취업보고서 외에도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미국 노동시장이 얼마나 빨리 냉각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라이릴리가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었습니다. 일라이릴리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과 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로와 체중 감량 주사제인 젯바운드의 판매 급증이 주요 원인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연간 매출 전망을 3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은 3.92달러로 예상치인 2.6달러를 이렇게 크게 상회를 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매출은 113억 달러로 예상치인 99억 2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회사는 올해 조정된 주당 순이익을 16.1달러에서 16.6달러로 예상하고 이전 가이던스인 13.5달러에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CEO 데이비드 릭스는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6개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또 수천 명의 직원을 고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릭스는 우리는 이 약물을 홍보하려고 애쓰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요를 보였다라고 전달을 하면서 미국에서 더 많은 제품을 출시하고 온라인으로 구매를 전환하면서 이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젯바운드는 2분기 동안 12억 4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서 예상치인 9억 2,220만 달러를 상회했고요. 마운자로는 2분기 동안 30억 9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에 3배를 넘어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델타항공이 글로벌 기술 장애로 인한 대규모 항공편 취소 후에 환불을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기술 장애는 사이버 보안 회사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업데이트로 인해서 발생이 됐었는데요. 소송에서는 델타항공이 다른 항공사들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고 고객들의 환불 요청을 거부하거나 무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델타항공은 영향을 받은 고객들에게 음식, 교통, 숙박 바우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델타항공의 에드 베스티아 CEO는 이번 글로벌 기술 장애로 인해서 회사가 5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델타항공은 사건 후에 며칠 동안 수천 건의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지연을 시켰고요. 이로 인해서 베스티아 CEO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고소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델타의 비난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사과를 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변호사는 다른 항공사들이 더 빨리 복구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변호사 역시 델타항공의 이 주요 IT 시스템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 대해서 또 관리가 되고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교통부도 델타항공의 대규모 항공편 취소 사건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사의 베테랑 우주비행사 부치 윌모어와 또 수니 윌리엄스가 탑승한 이 보잉 스트라이너 우주선의 이 첫 유인 시험 비행이 예상보다 7주 길어진 63일째를 맞았습니다. 귀환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나사는 이들의 스타라이너가 아니라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을 통해서 귀환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을 이용할 경우에 우주 비행사들의 국제 우주 정거장 체류 기간이 추가로 6개월 연장돼 2025년까지 귀환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나사의 우주운영 임무국장 켄 바우어 삭스는 최근 몇 주간의 내부 검토 과정을 언급하면서
무인 스트라이너의 귀환 가능성이 조금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새로운 데이터와 분석에 따라 다시 변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나사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8월 중순까지 시간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텔이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주주들은 인텔이 문제를 은폐하고 저조한 실적을 발표했으며 대규모 인력 감축과 배당금 중단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 시장 가치가 320억 달러 이상 급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됐습니다. 주주들은 8월 1일 인텔이 외부 계약을 통해서 칩 제조 사업이 부진하다라고 밝혀서 수익이 감소하는 동안 수십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텔은 사업과 제조 능력에 대한 거짓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진술로 인해서 주가가 1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부풀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텔은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인텔은 전체 인력의 15% 이상인 15,000명 이상의 직원을 감축하고 또 4분기부터 배당금을 중단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는 2025년까지 100억 달러를 절감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입니다. 인텔은 2분기에 16억 1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고요. 매출은 1% 감소한 12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의 컴퓨터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약 2년 전 산업 침체 기간 동안 중단했었던 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론의 자사주 매입은 업계 전망이 밝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프로세서와 함께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하드웨어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판매하고 있고요. 생성 AI 붐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개선된 여건을 고려했을 때 자사주 매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지난 분기에 1억 달러 상당의 새로운 HBM3E 칩을 판매를 했고요. 현재 분기에는 고대역폭 제품의 총 판매가 수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 회계연도에는 이 수치가 수십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마이크론 이사회는 2018년 5월에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을 했으나 2022년 12월에 시장 침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중단했었습니다. 회사는 자사주 매입 자체가 직원들이 주식을 많이 사면 주식 수가 늘어나는데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 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자 등급, 신용 등급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주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LG AI 신모델 속도 2배, 비용은 3분의 1. 라마 젠마보다 우위를 선점한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LG그룹의 자사의 인공지능 대규모 언어 모델 X4원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신모델은 이전 모델보다 추론 처리 시간은 절반 넘게, 구동 비용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었는데요. 성능 면에서는 메타의 라마나 구글의 젠마 등 글로벌 빅테크 모델과 비교해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LG는 X4원 3.0 경량 모델을 국내 최초로 오픈소스로 공개해 AI 연구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라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AI로 인해 촉발된 소비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량화, 최적화 기술을 연구에 집중, 그리고 초기 거대 모델 대비 성능을 높이면서도 모델 크기는 100분의 3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는데요. 연말까지 의료나 바이오 법률 등 분야를 확장해 학습 데이터 양을 1억 건 이상으로 늘려 성능을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 역시 밝혔습니다.
엑사원을 고도화하는 단계에서 구글의 클라우드 맞춤형 머신러닝 하드웨어인 클라우드 텐서 처리 장치도 적용하며 빅테크와의 협업 범위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성능은 56% 늘리고 비용은 72%로 낮췄습니다. 크기는 100분의 3까지 줄여 최적화를 이뤘고요. 하반기 신모델 적용한 제품을 출시해 나가겠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 호조의 목표 초과, 미 경기가 변수. 한국은행이 올해 5월 경제 전망에서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279억 달러, 하반기 321억 달러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7일 나온 6월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 예상치보다 100억 달러가량 많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흑자 규모가 기존 전망치대로 이루어진다면 흑자액은 연 700억 달러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한은 안팎에서는 20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나올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느는 중인데 반도체 덕에 6월 전체 수출액은 58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는 1년 전보다 8%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리스크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 우려와 AI 투자 감소 가능성의 불확실성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대미 수출은 IT를 중심으로 한국 수출 비중에서 18%를 가까이를 차지해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및 중동 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게 업계의 판단입니다. 6월 경상 흑자 81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은 예상치보다 100억 불 높았고요. 연간 흑자 규모는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미국 경기 침체와 중동 리스크 다시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폭염의 전력 수요 폭증, 예비율 한 자릿수 비상.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전력 수급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전력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최대한 관리에 나서겠다라고 방침을 전했는데요. 7일 전력 거래소에 따르면 5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연속 최대 전력 수요가 90기가와트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5일 오후 5시쯤엔 역대 최대 여름철 수준인 93.8기가와트 전력 수요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휴가로 가동을 멈췄던 제조업 공장들이 이번 주 들어 일제히 생산을 재개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력거래소는 당분간 전력 수요가 최고 수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전입니다. 한전은 지난해 5월 이후 주택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분기별 영업이익 감소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추가 지원 등이 이뤄질 경우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대 공급 능력 104.2기가와트를 확보했고요. 사흘 연속 수요는 90기가와트를 웃돌았습니다. 내주까지 최고 수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 부분과 관련주들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익성 둔화 LGU+, AI 체질 개선에 집중하겠다. LGU+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진 통합 전상망 구축 비용이 반영된 탓인데요. 본업인 무선 통신 분야에서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탓도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LGU+는 AI 전환을 가속화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데이터 센터 확대 등을 통해 매출 신장과 수익성 개선을 꾀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LGU+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2,54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지난해 2분기보다는 11% 감소했습니다. 업계에서는 LGU+가 올해 통합 전상망 구축에 따라 상각할 비용 규모가 약 800억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단 기업 인프라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해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2%나 뚝 떨어졌습니다. 차세대의 전산망 구축비 반영된 영향인데요. 매출은 1.9% 늘어난 3조 5천억에 육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셀트리온 분기 매출 8천억 첫 돌파. 네,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셀트리온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8,7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6% 넘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이 분기 매출 8천억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기존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선전과 후속 제품들의 고른 매출 증가가 실적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주력 사업인 바이오시밀러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103%나 넘게 증가했고요. 7,74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 이후 재고 합산에 따른 일시적인 원가율 상승 및 무형자산 상각 등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해 72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은 하반기 매출 및 영업이익의 개선세가 점차 뚜렷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셀트리온의 주력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는 59%의 점유율을 기록했는데요. 진펜트라는 사보험과 공보험을 아우르면서 미국 보험사 시장의 약 75% 커버리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진펜트의 커버리지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큰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8,747억, 전년 동기 대비 67%나 증가했습니다. 재고 합산 등의 영업이익은 좀 떨어졌는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에서는 조금 더 심층 분석적인 내용들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조선주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강세 흐름을 다시 한번 나타냈고요. 실적 덕에 하락장에서도 빠르게 반등했다라는 소식 역시도 좋은 소식입니다.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조선업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조선업계가 요즘 최근에 주가가 비교적 좋은 그런 흐름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이 계속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7월 달에 이제 수주 동향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수주를 이제 조사하는 데가 이제 클락슨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뭐 7월 달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237만 CGT로 전년 대비 4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선박 수주 발주는 좀 감소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국내 조선사의 수주량은 96만 이제 CGT, 이제 척수로 보면 18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뭐 전체 시장 점유율을 따지면 40%를 차지할 만큼 국내 업체들의 수주가 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업체는 뭐 상반기 동안 계속 좋았는데 7월 달엔 조금 주춤하면서 24%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톤당 기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척당 몇 톤 정도의 이제 그 배를 이제 수주했느냐라고 보면 국내 업체는 5.3만 CGT를 기록을 하면서 중국 업체인 19,000에 비해서는 한 2.8배 높은 그런 이제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고부가가치선 중심으로 배를 수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월에서 7월까지의 누적 기준량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중국 업체가 글로벌 1위를 하고 있고요. 국내 3사 같은 경우에는 23% 정도의 수준을 갖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에 클락슨 이제 신조선가가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 기준으로 7월 이제 말 기준으로 보면 187.98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데요. 지금 이게 2020년 이제 12월부터 바닥을 찍고 계속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44개월째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신조선가 가격이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그 조선 업체들은
수주한 이후에 이제 상대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신조선 가격과 이제 매출과 이제 연동 관계가 갖게 되는데요. 뭐 지금 선박 같은 경우는 수주를 한 다음에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인도하는 시점에서 배의 그 매출이 잡히게 되는데요. 뭐 지금 이제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 2, 3년 전에 지금 수주했었던 배들이 인도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선박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2, 3년 내에도 매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이제 4개 회사 뭐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1분기 이어서 2분기에도 상당한 이제 큰 폭의 실적 개선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HD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20% 늘어났고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은 3,764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428% 증가를 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매출 같은 경우는 3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22% 증가할 만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매출은 한 40%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영업은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적자를 기록을 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이번 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뭐 그동안 이제 계속 적자가 머물러졌었던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서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아마 계속 지금 고부가가치선 중심으로 지금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이제 도크, 이제 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지금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하는 배들 같은 경우는 2027년 이후에 지금 인도가 되는 그런 배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배에 대한 수주가 꾸준하게 이루어지면서 향후에 이런 조선사들의 실적이 2027년도까지는 계속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이 함께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럼 조선 기자재에 대한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방산업 호조의 조선 기자재 실적 역시도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일단 조선 업체가 이제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조선을 이제 발주한 만들기 시작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기자재 업체에 이제 납품을 받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의 이제 시차를 갖고 기자재 주의 실적들이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지금 기자재 관련된 주요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비교적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 성장세가 좀 뚜렷하게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51% 증가를 했고요. 특히 영업이익이 436% 증가할 만큼 상당히 좋은 영업 실적을 이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전방 산업인 조선사들의 이제 인도가 본격화되면서 같이 매출이 잡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기업들은 아직 이제 실적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는 뭐 20-30%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도 뭐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뭐 40-50%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제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도 아마 향후에 조선업에 대한 그런 이제 업황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 개선세의 지속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조선 3사 수주 지속이 좀 흐름이 계속해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친환경 선박의 수주 역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과 조선 기자재 관련주 역시 흐름 꼼꼼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 조선주 포트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포트 조정 지금 리밸런싱 필요할까요? 네, 일단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좀 어느 정도는 좀 비중을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조선 관련된 업황이 상당 부분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과거 2008년도서부터 조선업이 이제 상당히 이제 호황을 보였었는데요. 아마 그때만큼의 지금 이제 호황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그 신조선 가격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 수준 자체는 2008년도 수준까지 지금 거의 뭐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뭐 사상 최고치에 근접할 만큼 조선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고부가가치선인 뭐 LNG 운반선이나 아니면 LNG나 메탄올 추진선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선의 이제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대의는 뭐 상당히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해운 관련된 업체들도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IMO, 그러니까 국제해사기구라고 하는데요. IMO에서도 2050년까지는 해상 운송하는 그런 이제 배들의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7년부터는 이런 이제 감축에 동참하지 않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감축을 계획을 발표를 안 한다든가 하는 기업들한테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할 만큼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존 노후된 선박들의 이제 교체 수요가 향후에 지금 뭐 점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좀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까지 뭐 내구 연한 25년이 넘는 선박이 총 118척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27년부터 매년 13척 정도의 노후된 LNG선을 이제 교체해야 되는 그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보면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지금 2027년도에 지금 수주하면 인도가 되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LNG선 중심으로의 계속 이제 수주와 인도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설령이 20년 이상 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도 2026년까지 한 126척, 그다음에 2028년까지 63척 정도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노후 선박의 교체 수요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미 해군의 이제 MRO 관련된 시장이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선박 같은 경우는 건조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유지 보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해군 함정 같은 경우는 전투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뭐 지금 얘기로 하나 나오는 거가 많은 이제 그 자료에 보면 글로벌 함정의 MRO 규모가 연간 70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향후 30년 동안 규모가 계속 확대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 해군이 이런 이제 해군 MRO 시장을 개방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국내의 조선사들에 들어와서 관련된 MRO 관련된 이제 설비들을 이제 조사했었던 그런 전례도 있고요. 특히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군과 미 해군과 MRO 관련된 이런 MOU를 체결을 하면서 관련 시장에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아마 하반기 이후 아니면 내년까지도 계속 이런 조선업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수주 확대에 대한 수혜 기대감까지 함께 맞물려 있는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속보로 전달드립니다. 국제 유가 그리고 미국 실업 지표 개선, 중동 긴장에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WTI 국제 유가 1.28% 급등한 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부분 더 들어오는 대로 자세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해운주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운임이 상승했을 때에도 해운주가 조선주보다 월등한 인기를 자랑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마저도 피크아웃 우려에 한풀 꺾였습니다. 해운주의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해운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발 이제 이슈로 인해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큰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에 대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암살에 대해 이제 관여가 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란이 보복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월드컵 올림픽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아마 관련된 그런 이제 보복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이제 생각입니다. 다만 올림픽 폐막 이후,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이죠. 이번 주 주일을 지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보복에 대한 그런 이제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중동발에 대한 이슈가 이제 국제 이제 해상 운임을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이런 중동발 관련된 이슈가 조금은 이제 희석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해상 운임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해상 운임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 하나는 BDI, 그다음에 SCFI 그런 지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BDI 운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게 2023년 1월부터의 조금 흐름입니다. 지금 보면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옆으로 조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박스권 내에서 뭐 물론 2021년도, 24년도에 이제 갑자기 급등을 했다가 다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현재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7월 초서부터는 조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CF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해 사태로 인해서 컨테이너선들이 이제 홍해가 아닌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을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해상 운임이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서부터 이런 이스라엘 중동의 지정학적 문제가 커지면서 해상 운임이 3배 가까이 올랐다가 최근 들어 7월 이후서부터 조금 안정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남아공을 돌아가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 해상 운임이 급등을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좀 안정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홍해를 못 가니까 이제 남아공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 때문에 관련된 이제 운임이 조금 안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다 중국의 경기 회복이 상당히 좀 지연이 되면서 글로벌 물동량의 증가가 상당폭 기대감에 못 미친다라는 것도 해상 운임을 하락을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2분기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SCFI, 그러니까 컨테이너 지수 운임에 이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HMM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이 한 35%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3배 이상 지금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비해서 이제 BDI 관련된 그런 기업인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뭐 매출 성장세나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이제 HMM보다는 좀 작을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하반기 이후에도 이런 이제 중국 기업들의 중국의 경기 회복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계속 지금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7월 달에 중국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이 7%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전월의 8%대에 비해서 조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반기 이후에도 중국의 수출이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해상 운임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중국 경제도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중동 위기를 뺀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해운제의 매력은 어떤 것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 9월부터 이제 어느 곳에서는 B컷을 단행한다 아니면 세 차례 나눠가지고 25bp씩 내리겠다라는 결국 일단 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진 것 같습니다. 여기를 포함해서 좀 여기서도 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체크 포인트 어떤 매력 포인트 있을까요? 일단 해운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동 이슈발로 인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뭐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과연 해운 업황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이제 바뀔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경기가 계속 지금 회복이 더디게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글로벌 물동량의 좀 증가세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의 수요가 이제 늘어나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그래야만 BDI 관련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해외 수출이 많이 증가되어야 SCFI, 그러니까 이런 컨테이너 관련된 운임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둔화가 된다, 경기 회복이 지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해상 물동량의 증가가 상당 부분 더디게 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대형 이제 선박들의 이제 운항이 계속 신규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제 해상 운임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5배 이상 해상 운임이 급등을 하면서 대형 이제 해운사들의 대규모 발주들이 이제 선박 발주들이 이루어졌고요. 그게 작년 말서부터 지금 꾸준하게 지금 인도가 되면서 지금 노선에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국내 H&M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12척의 대형 컨테이너선을 발주를 했고요. 올 6월까지 7척이 지금 인도가 됐고 그다음 5척도 추가적으로 인도를 받아서 노선에 투입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선박들이 노선에 투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해상 운임의 상승폭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같이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소형사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식 수가 상당히 좀 작습니다. 시총도 작고 주식 수도 작기 때문에 이게 게다가 이제 대주주 지분율들이 50에서 50% 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급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수급에 따른 그런 이제 주가 변동성에 따라서 트레이딩 매매하는 수준에서 멈추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보겠습니다. 해운주와 조선주, 어떤 섹터를 조금 더 골라 잡아야지, 어떤 종목을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아야지 하반기 좀 수익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해운조선이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주 쪽으로 관심을 조선이요? 가지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업황 자체가 조선업이 상대적으로 더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형 조선사로 보면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을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기자재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이중 엔진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하나오션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뭐 최근 들어 이제 메탄올, DF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엔진에 관련된 이제 생산시설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세진중공업인데요. 뭐 조선 기자재로 해서 그 배에 이제 그러니까 선원들이 머무는 그런 이제 공간을 만든 테크하우스를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뭐 선박들에 관련돼서 글로벌 1위의 이제 테크하우스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선박들의 인도가 증가할수록 관련된 매출의 성장세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업황에 대한 전망으로 조선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우선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세진중공업, 기자재 쪽으로도 계속해서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들어봤으니까요. 오늘 장에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자실 때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퍼스트솔라입니다. 발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은 화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IRA에서 중국 배제 현실화가 될 경우에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에 미국에 태양광 모듈을 판매하고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무려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 폴리실리콘이 아니라 지금 카드뮴 텔라이드 계열의 방막형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왜 이 카드뮴 텔라이드를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생산 단가가 저렴하고 유지 비용 또한 저렴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온에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이 두 가지 장점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 조금 단점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 실리콘 패널에 대비했을 때 광전 효율, 한마디로 이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에 좀 단점으로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퍼스트솔라가 왜 카드뮴을 쓰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폴리실리콘 기존의 태양광 패널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원료인데 이게 무려 중국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 IRA 법안 그리고 민주당 상원의원, 중국과 북한 등 일부 국가에서 이 생산되고 있는 원자재에서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라는 이 부분이 지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 한 번 더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하이오주 민주당 상원의원 셰러드 브라운이 새로운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중국과 정비군과 연관된 이런 기업들이 이 IRA 하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끔 하는 이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 경쟁업체들의 인센티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 IRA의 수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낸 법안입니다. 법안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과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 한마디로 이 기업들과 현재 이 북한과 이 기타 나라들이 만약에 여기서 뭔가를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IRA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022년 8월 16일에 제정이 됐던 법안이고요. 미국의 법으로 기후 변화와 이제 청정 에너지 투자, 의료 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퍼스트 솔라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청정 에너지 투자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청정 에너지와 기후 변화 대응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온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전기차, 풍력 그리고 태양광 이렇게 재생 가능한 이 에너지 기술에 대해서 세액공제 그리고 보조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도 잠깐 살펴보자면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법안, 그리고 세금 개혁, 재정 적자 감소 이렇게 여러 가지 법안이 있는데 그중에서 퍼스트 솔라는 이렇게 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된 기사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중국 의존도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좀 배제를 하겠다라기보다는 좀 더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을 증가시키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중국 의존도를 또 감소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태양광 패널의 전력 생산 비중이 현재는 5%인데 2030년까지는 25% 이상, 한마디로 전체 에너지에서 태양광의 비중이 무려 4분의 1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런데 세계 태양광 패널의 80% 이상을 제조를 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폴리실리콘, 태양광 패널의 주 원료인 폴리실리콘 자체가 중국에서 80% 이상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정에너지 전환이 미국의 중국 의존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크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렇게 태양광 패널의 90% 가까운 이렇게 80% 이상의 이렇게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이 태양광 패널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중국의 제품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를 시키고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항을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도 가장 큰 포인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정말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고 있죠. 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득표 차이가 현재 지지율 차이가 51%에서 48%로 3%포인트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리스와 왈즈 주지사 같은 경우에 이 대선의 승기를 쥐게 된다면 굉장히 퍼스트 솔라에게는 수혜가 크게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이 2020년 경선에서 해리스를 러닝메이트로 발표를 했을 때 해리스가 또 석유 대기업에 대해서 조금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또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녹색 기후기금에 3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고 또 환경보호 정책 출시에도 굉장히 크게 관여를 했습니다. 또한 왈즈 주지사 같은 경우에도 환경보호법에 있어서는 왈즈 주지사다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 미네소타주 정부 내에서 기후행동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해서 이 30년까지 미네소타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을 하고 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이 대선의 티켓을 잡게 된다면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뿐만 아니라 이 친환경 에너지에 조금 더 힘이 실리게 되면서 이 퍼스트 솔라에는 굉장히 크게 주가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도 생산량이 점점 더 증가가 되고 있고 지금
공장 또한 확장과 신규 출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알라바마 신규 생산 설비에도 상업 가동이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 한번 대선의 흐름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태양광이 얼마나 또 차질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중국의 7월 CPI, PPI가 발표됩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해운주 변동성에 대해서 헤쳐나갈 방향키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국내 조선사가 7월 글로벌 조선수주 1위를 기록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 8 서울경제TV 개장 방송이 이어집니다.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